네, 지난 토요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자고 있던 침대에서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의 이번 작전 이름은 오퍼레이션 애블솔루트 리졸브입니다. 뭐 번역하자면 확고한 결의. 작전인데요. 이 오퍼레이션 애블솔루트 리졸브 작전에 대해서 자, 작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번 작전 이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좀 상세하게 전해 드릴 텐데요. 하나씩. 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이 슈퍼 땡스를 쏴주신 우리 구독자님 제시카 짱짱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마음과 시간, 특히 이제 귀한 마음을 이렇게 슈퍼 땡스로 쏴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난 토요일 새벽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전격 들어갔죠. 그 델타 포스 특수 부대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작전을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하기 전에 오랫동안 뭐 최소 몇 달, 뭐 1년 이상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달 동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했고요. 그리고 뭐 마두로 대통령의 그 안가와 똑같이 생긴 그런 모형을 미국에다 만들어 놓고 델타 포스 특수작전 부대원들이 그 모델 홈 안에서 연습하고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기습작전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작전이 있기 하루 전 아주 혹시라도 누가 눈치챌까봐 그런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금요일인 것처럼 보냈습니다. 체포작전 전날 금요일 날 그 외부에서 어떤 스케줄을 소화했냐면 백악관 그 연회장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죠. 완전히 다 뽀개버리고 이제 새로 지금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쓰일 건축 자재를 직접 고르고 직접 사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몰을 들러서 그 마블, 대리석 같은 걸 직접 보고 고르고 그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뭐 국내든 해외에서 누군가 알게 됐을 때 무슨 어떤 군사작전을 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금요일 오후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마로라고 자택 리조트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 밤 10시 46분,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 46분 제군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면서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46분. 베네수엘라 시간이 동부 시간보다 1시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시간으로 본다면 11시 46분. 그러니까 뭐 12시가 되기 직전이죠. 그 명령이 땅 떨어지자마자 150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다 합쳐서 일제히 떠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하는데 불과 뭐 1시간 조금 지나서 도착해서 1시 1분에 작전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뭐 명령 떨어지고 불과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작전이 진행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시간으로 1시 1분에 작전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명령이 떨어진 건 베네수엘라 시간으로 11시 46분. 뭐 1시간 반도 안 돼서 벌써 현장에 도착해서 작전이 진행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작전이 다 끝난 다음에 댄 케인 합참 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애블솔루트 리졸브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명명된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쫙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전인 금요일 오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악관 연회장에 쓰일 대리석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이제 말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미국 지상에 있는 그리고 바다 해상에 있는 기지 약 한 20개의 기지에서 일제히 비행기들이 출동했습니다. 전투기, 호위를 하기 위한 전투기, 그리고 헬기도 여러 대의 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요원들을 태운 그래서 거기 떨어뜨려 줄 그 헬기, 또 그 헬기를 호위하는 전투기 등 일제히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일제히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담당한 병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포스입니다. 그 헬리콥터가 이제 델타 포스 요원들을 태우고 갔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 레이더에 탐지가 되니까 레이더에 탐지 안 되기 위해서 매우 낮게 소위 저고도 비행으로 해서 몰래 밤에 침투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고도냐? 한 100피트 정도. 100피트면 30m 정도 되죠. 어림잡아. 그렇게 아주 낮게 떠서 갔습니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스토커라고 있습니다. 나이트 스토커. 뭐 스토커는 잘 아시죠?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한밤에 이제 스토킹 쫓아가서 이제 일을 끝내버리는,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부대도 있거든요. 그 부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라고 하는데요. 델타 포스와 이 나이트 스토커가 같이 합동 작전으로 순식간에 마두로 대통령 안전 가옥에 토요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 1시 1분 도착했습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 그런 이제 델타 포스 요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자, 델타 포스 요원들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지금 없이 다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안가에 쳐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침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그 경호원들이 알고 경호원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들을 다 델타포스 요원들이 다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냥 치명적인 총격전도 있었는데, 그래도 미군의 특수 요원들은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다라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을 다 제거하고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끌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강한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침실 뒤쪽으로 또 이럴 때 대비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철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강철문 뒤 안쪽으로 숨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 그 강철문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강철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는 순간 델타포스 요원들이 거기서 제지한 거죠. 신속하게 움직여서 제지해서 이 강철문 닫기 직전에 체포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1, 2초가 늦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강철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버리면 체포 못할 뻔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들어갔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뿐 체포는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그 델타포스 요원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두꺼운 강철을 뚫는 데 필요한 대형 절단용 화염 방사기 등등 다수의 그런 장비를 다 지참하고 다 싣고 갔다라는 후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 브리핑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에 그를 현장에서 사살할, 제거할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고려했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저항과 총격이 경호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다. 뭐 감안했다, 뭐 감안하고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미군은 전투기와 무인기의 엄호하에 헬리콥터를 타고 신속히 현장을 이동해서 곧바로 미국에 도착했죠. 뉴욕에 도착해서 새벽에 뉴욕에 있는 모 구치소로 수감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부 시간으로 12시예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부 시간으로 12시, 낮 12시에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합니다. 네, 그 이후에 보시는데 대부분 아마 그 전에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 북한, 쿠바 등 미국과 소위 적대적인 나라 또는 굉장히 좀 찝찝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일종의 그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쿠바와 콜롬비아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음을 나는 말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모함마드 카다피 등등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이번에 그 마두로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정상, 대통령이든 정상이든 그 나라의 최정상 지도자가 미군에 의해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체포돼서 제거되는
이번에 뭐 체포해서 압송했지만 뭐 그 자리에서 제거되는 뭐 이런 일,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나라들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건 맞지만 공통점이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그런 나라의 그 정상이 이렇게 미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 북한의 김정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이유를 더더욱이 이제 못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만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핵무기만이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다라는 그런 판단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핵무기의 양도 더 늘리고 질도 더 올리고 또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그 미사일이 중요하잖아요. 핵탄두를 붙여서 쏠 그 미사일에 대한 어떤 사거리 더 늘리기, 정밀도 더 늘리기 등등을 더 고도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에게는 핵 개발에 욕심을 내게 하게 될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처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더욱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핵무기가 없는 적대적인 나라들은 우리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 될까봐 그런 부분은 이번 그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에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작전을 마친 다음 날이었던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또 그린란드에 사는 주민들 또는 덴마크 자치령이니까 덴마크 사람들 지금 바짝 쫄고 있습니다. 야, 다음 타겟은 쿠바나 콜롬비아가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엔 그린란드 되는 거 아니야? 또 미군이 또 그린란드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린란드 점령해 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직후 세계 최대 섬인 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덴마크가 즉각 반발하면서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그린란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또 이것이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의 그 광물질 또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하게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힘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가 약간 좀 쫄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광물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사실 어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자주 틈만 나면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그 베네수엘라 작전 있기 전에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다라고 임명을 했잖아요. 뭐 특사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다시 한번 자극을 했습니다. 그 랜드리 주지사는 또 그 임명받은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를 우리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미국의 일부 한 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일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는 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이에 대해서 뭐 긴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린란드 특사의 말이 나오자마자 덴마크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외무부 장관이 강하게 어필을 했죠. 덴마크 또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직후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이제 좀 그만해라 라면서 역사적인 동맹국인 우리 덴마크를 계속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로 눈길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번 작전이 더군다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카리브해 인근 비행이 제한되는 일도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풀렸지만 이 여파는 며칠 더 갈 겁니다. 지난 주말 수백 평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주말 각 항공사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군사 활동과 관련한 비행 안전 위험 때문에라는 이유로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모든 비행기, 그러니까 여객기들, 모든 여객 비행기들 비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젯블루 등등등 다 지난 주말에 항공편이 캔슬됐고요. 특히 젯블루 항공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젯블루 항공 하나만 지난 주말에 무려 215편의 항공편이 캔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또 남미 쪽의 비행기도 베네수엘라 쪽으로는 다 캔슬됐습니다. 줄줄이 이제 캔슬된 거죠. 샤안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에 이 비행금지 조치는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다수의 승객들이 카리브해에 지금 발이 묶여 있고 또는 가려고 했지만 아직 못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조치가 오늘 새벽에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항을 재개하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너무 주말 동안에 몇백 편이 캔슬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 하나에 100명, 200명만 타고 온다 그래도 몇 명이에요. 몇만 명이 되죠. 몇만 명, 몇천 명도 넘죠. 네.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몇천 명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들이 차례차례 다 이제 그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는 이번 주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공 대란도 지난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이 여행을 연기할 경우에 그로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나 무슨 범칙금 이런 거 없이 다 연기를 해주겠다.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전을 명령을 딱 내리는 게 금요일 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날 밤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 못하게 정말로 평범한 스케줄을 금요일 오후에 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어마어마한 무슨 정보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DC 인근에 특히 국방부 펜타곤 건물 인근에 있는 그 피자 가게 사장님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후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바로 피자 인덱스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개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워싱턴 DC 그 국방부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 전화로 그 피자를 주문하는 전화 주문량이 급증하는 현상. 이게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펜타곤 인근 피자 매장에서 지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 1-2시쯤 그때 해서 피자 배달 주문이 평소에 비해서 몇 배로 갑자기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야간에 주문하는 그 피자 주문 폭주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된 뒤에 한 새벽 3시 40분쯤 잦아들다가 새벽 3시 4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주문량이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주문량이 0이 된 거예요. 막 몇십 개, 몇백 개 주문량이 올라가다가. 자, 국방부 인근의 피자 가게에 대한 그 피자 주문 폭주 현상이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건데 이른바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피자 인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피자 인덱스. 자, 피자 인덱스, 피자 지수는 국가적인 위기나 군사작전 등등을 앞두고 펜타곤, 즉 국방부 등 이 국가안보기관의 관계자들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전화로 주문해서 시켜 먹는다라는 거기 주장에서 착안된 그런 비공식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당 그 보도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89년 12월 미국의 그때 파나마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파나마 침공 직전 때. 그리고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들어가던 그런 그 직전 때.
또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잖아요. 그 이란 공습 작전 직전 때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전쟁 발발이나 특별한 미국의 공습 작전 같은 게 있으면 국방부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느라 인근 피자 가게에 피자 주문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주문이 폭증하면 그날 밤 미군의 공습이 어디선가 뭐 어디라고까지는 그 사장님들이 모르겠지만 미군의 어떤 군사작전이 그날 밤에 어디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피자집 사장님들은 다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자 인덱스라는 것이 이번에도 또 맞아떨어졌고 또 피자 인덱스가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삼아서 이제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뭐 말이 되죠. 물론 그 인근에 뭐 햄버거 가게도 있고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햄버거도 시키고 뭐 샌드위치도 시키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밤샘 근무하고 그럴 때는 뭐 거창하게 햄버거 먹으면서 일하기 힘들어요. 뭐 모니터도 보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햄버거 먹기는 힘들잖아요.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인데 피자는 뭐 작은 한 조각 정도 들고 먹으면서 모니터 워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니까 유난히 그렇게 군사작전 밤샘 근무할 때 국방부 직원들이 무슨 두꺼운 햄버거나 이런 것보다는 피자를 주로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인덱스가 일리 있는 말이다. That makes sense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의 피해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군의 피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대다수는 미군에 의해서 사살된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 측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어제 그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이 저지른 이 범죄는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대부분과 무고한 민간인들을 냉혈하게 제거한 후에 저질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 대부분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거죠. 다만 정확한 그 사상자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숫자를 밝히는 순간 평상시에 마두로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평상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호팀이 몇 명이다라는 거를 밝히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쪽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또 정보를 빼냈는데 이번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사망자 수가 비공식으로 아직 뭐 잠정 집계로 나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그리고 몇 명의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80명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그런데 아마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번 특수작전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마가 지지 세력들의 반응이 어떨까가 좀 관심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가가 반발할 거로 예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다른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나 국내나 신경 쓰자.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은 이제 그만. 우리 미국 퍼스트 이제 그게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뭐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런 걸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어제 이 마가 쪽에서 나오는 여론은 비교적 찬성 여론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가의 의견은 그렇고 그러나 또 이제 일부 진보 세력 쪽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말 동안 그래서 시카고, 달라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LA 등등 이제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에서는 이번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폭격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라는 이름의 아들인데요. 그가 그 SNS에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올렸는데 요게 이제 반발 시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많이 퍼졌어요. 어제.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음성 메시지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다른 말도 했지만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자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배신자였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실제로 그런데 미국의 CIA는 수개월 전부터 이 마두로 대통령 측근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뭘 먹는지, 또 누굴 만나는지,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는지, 또 침실에는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자는지, 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또 누굴 만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든 거를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 끝나고 어디로 가서 침실에 몇 시에 들어가서 이제 몇 시부터 잠을 잘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작전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미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이 일국의 그 대통령을 순식간에 체포해서 순식간에 미국으로 압송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군사력의 우위 뭐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있던 이런 그 정보력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한 정보, 철저한 그 정보에 얻은 정보에 의한 준비, 치밀한 계획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보력 승리 뒤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 중 누군가의 배신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누구로 밝혀질지 이제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국으로 망명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누구가 배신을 했던 것인지를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요, 이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좀 어제 있었습니다. 뭐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항의가 있었는데 특히 스페인에서의 항의 집회가 가장 컸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는요,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특히 그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시위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은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다. 우리 영토와 주권이 있는 국민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침략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베네수엘라에서 그리로 이민 간 시위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사실은 이번 그 미군의 공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진짜 뭐 불법 약물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에 내세운 게 그거죠. 불법 약물과 관련된 미국으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마음을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지 못해서 있는 그 석유가 욕심나는 것.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석유 회사가 갈 거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군이 당분간 런할 거다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런할 거다, 운영할 거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내용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언론에는 많이 다루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이런저런 뭐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거죠. 정치적 플러스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이가 메인 이슈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탄압,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버린 그 소위 말하는 난민들, 다른 나라로 뭐 망명을 갔던 불법으로 뭐 넘어갔던 그런 난민들이 무려 한 800만 명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서 무려 800만 명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죠. 자, 여하튼 그 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망명자로 전 세계에 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페인에도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또 미국에도 왜 없겠습니까? 뭐 사실은 스페인보다는 미국이 더 많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난민 같은 망명자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이 사실은 그것도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할 겸사겸사 미군이 이번 작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미국 언론에서는 이 난민 얘기는 아직은 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원인, 군사 개입한 거에 대한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자들이 가 있는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가장 큰 시위가 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중남미에도 많이 가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걸어서도 가고 그러니까 그 중남미 지역에서도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자들이 가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소위 망명 또는 난민자 신세로 살 때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또
그 나라 지도부에 대한 원망도 많겠죠. 그럴 것입니다만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단은 그 모국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미국을 굉장히 규탄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베네수엘라 특수작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 얘기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뭐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석유를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넘버원입니다. 그 많은 석유가 있음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만들겠다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캐낸 거는 우리 거다. 뭐 100%는 아니어도 너네 10 먹어. 우리 90까지 갈게. 약간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규모가 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심각하게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25년 전에 우리 석유 회사들이 가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지금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석유 회사들이 이제 뭐 다 들어갈 것이냐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0년대와 그리고 2000년대 그 석유 자산을 확 다 몰수해버린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석유회사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여기다 석유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채굴 시설을 좀 만들고 그걸 또 정제할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정제할 수 있는 그 정제 시설이나 회사를 다 만들고 그리고 이걸 판매하면 뭐 반띵하자. 너희 우리 하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은 뭐 쉐브론 뭐 쉘 다 들어가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또 한 번 어느 순간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석유 회사의 국영화를 선언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좋아 국영화지 뭐냐. 민간 기업이 갖고 있던 모든 석유와 관련된 자산을 국가 재산으로 몰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들이 그 수십억 달러 들여서 만든 그런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거 그냥 다 놔두고 빈손으로 나와버릴 수 없는 깡통 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두 번이나 맞이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못 믿겠어. 그래서 지금 석유 회사들이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서 사업해라고 그 대통령 말만 믿고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가 또 추후 언젠가 베네수엘라가 그전처럼 전면 국유화 정책을 선언하면서 결국 쫄딱 망하고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재진출 가능성을 뭐 어제 그 작전 이후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그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신중한 그래서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그 메이저 석유 회사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쉐브론은 그 베네수엘라 나라 전체에서 최대 외국 투자자입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에 외국 없어요. 들어간 나라 회사가. 베네수엘라는 그 세계의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질문 또는 이제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넘버1은 가장 많이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퀴즈를 하면 거의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땡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야? 그럼 이라크? 뭐 주로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기술 인력과 무슨 시설 인프라 등등이 열악하고 그래서 뭐 고급 인력도 없고 그래서 석유 생산량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미미한가 볼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생산량은 1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평균 10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여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한 90만 배럴?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만 배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90만 배럴, 100만도 안 됩니다. 90만 배럴 정도밖에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그 배럴량, 그 생산량을 대거 늘려서 미국으로 석유를 직접 일부는 가져오고 또 나머지 또 일부는 미국이 직접 생산과 판매를 다 전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생기는 수익을 거기다 좀 떨어뜨려 놓고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미국의 어떤 석유 회사들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선뜻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한번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쉐브론은 들어가 있으니까 쉐브론은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일만 하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쉘 같은 회사들 그리고 그 텍사코가 아직도 있나요? 텍사스 지역에 있는 그런 회사들 뭐 여하튼 그리고 뭐 76 모빌 등등등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이번에 그 특수작전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추후에 뭐 연관이 되게 되지 않을까?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토리 하나 좀 재미거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예언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거나 말거나 이제 재미거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 소식만 좀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전에 예견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불가리아의 유명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바 반가라는 사람. 근데 이분은 좀 현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지난 1900 언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죽기 직전에 그 먼 미래까지 매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매년 그 예견하는 그 문서를 그 놓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해당되는 걸 딱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온 겁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자, 이코노믹 타임스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바바 방가가 쓴 2026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26년 올해 발생할 주요 사건으로 전 세계적 대규모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 처음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등 7가지 주제를 꼽았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면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여하튼 바바방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간의 그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2026년에는 세계적인 대규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취한 이번 군사작전 이걸 보면은 정말로 이러다가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월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이 사람의 그 예언서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제 대만 문제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분쟁이 어쩌면 올해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어쩌면 더 확전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권력 구도의 변화도 언급이 됐습니다. 바바방가는 글로벌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격변 가능성도 예견했는데요. 바바방가는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안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요거는 한번 지켜볼 만하죠. 지금 푸틴 대통령의 교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요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맞는다면 정말 저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그 분석가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푸틴 대통령 측근 중에 누가 배신해서 푸틴을 좀 제거하는 뭐 그런 일을 하나? 아니면 미국이 CIA가 개입해서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푸틴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통화 위기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돼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겪을 수도 있다니까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그 자연재해,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작년 시작됐다라는 건 뭐냐면, 뭐 호주의 화산 폭발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산 폭발, 또 일본의 지진,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한 7 내지 8%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요상 꽤나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언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자연재해는 시간이 갈수록 뭐 좀 늘면 늘지,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연재해 같은 건 굳이 무슨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뭐 7 내지 8%또 화산 폭발, 지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로 과학계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뭐 자연재해 위험 증가는 뭐 이미 관측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예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콕 집은 몇 가지 부분은 지켜볼 만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바바반가라는 예언가, 제가 이미 현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망한 지도 오래됐어요. 1911년생입니다. 1911년생인데 그때 불가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이 심한 모래 폭풍을 맞으면서 그 모래 폭풍이 눈에 확 들어가면서 시력을 잃었고, 그렇게 시력을 잃는 사고를 당한 직후에 미래를 보는 그런 뭐 예시 능력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6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그가 남긴 예언서는 무려 5079년까지의 예언을 쫙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예언도 예언이지만 저는 5079년까지 인류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5079년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지금이 2025년인데 글쎄 뭐 3000년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년까지 갈지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의 인류의 추세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5079년까지 이걸 남겨놨답니다. 추종자들과 일부 언론들은 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9.11 테러도 예언했다 그러고 뭐 약간 좀 깨맞추면 또 뭐 예언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고 대규모 자연재해 등 많이 맞췄다. 뭐 이렇게 추정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마는 지난 주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이 예언서에 큰 관심을 쏟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 뭐 끝소식으로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언가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예언가가 뭐 했다라는 그건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슈퍼 땡스 쏴주신 구독자님, 제시카 짱짱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